오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수능 날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죠.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 혹은 눈 예보가 있기 때문인데요. 날씨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마음만은 정말 천명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수능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시험 이후에도 지나친 해방감을 만끽하는 일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막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막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스마트폰 안 쓰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체제를 이용하는 분들 우리나라 경우는 10명 중에 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합니다. 민감한 개인 사생활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구글은 도대체 왜 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던 건지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보죠. 고려대학교 정보보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승주라는 성함을 가진 분들을 계속 모시게 됩니다. 1부에서는 백승주 의원님, 그리고 3부에서는 우리 김승주 교수님. 예. 자, 근데요. 네. 이게 구글이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왜 휴대전화 이렇게 보면은 GPS 끌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걸 꺼도 수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언론 기사 보시면 기지국 정보, 네, 셀 아이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왔을 겁니다. 네, 예. 우리가 이렇게 건물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내부에 보면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것들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그걸 우리가 이동통신 기지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통화를 하려면 300m에서 500m 반경마다 그런 안테나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요 안테나들은 자기마다 그 고유 식별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셀 아이디라고 그러고요. 예. 요걸 수집해서 구글로 보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요 셀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예. 요게 이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안테나 정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경 500에서 300m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근데 이게 사실 그 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만 이용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폰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CDMA 방식, 이렇게 어떤 휴대전화 통신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CDMA 방식 같은 것들을 쓰는 것들은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물론 아이폰도 해당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수집해서 회사로 보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회사로 그러니까 구글은 이걸 왜 수집한 거예요? 사실은 이 셀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네.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굉장히 정밀하게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업체들이 이 셀 아이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 위치를 더 정밀하게 식별할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빅데이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맞춤형 광고 같은 걸 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 주변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 피자집 이렇게 검색했는데 주변에 있는 피자집을 검색해서 보여주면 더 좋잖아요. 예. 그런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구글은 우리 그런 데 안 썼다, 어떤 통합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통합 품질하고 이게 위치 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일단은 그 의문을 품고,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네. 어떤 의문인지. 자, 4천만, 지금 우리가 유권자 수, 전 정치학을 전공하니까 유권자가 한 4천만이 좀 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그 숫자 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스마트폰을 쓸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뭐 90%라고 따져도 4천만 원 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4천만 명 중에서 또 한 80%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사람들의 정보가 다 그러면 구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의 온라인 매체가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 초부터 11개월간 사용자 동의 없이 이 셀 아이디를 수집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그거 정리하기도 힘들겠네요. 그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이야, 자,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의문이 그래도 든다. 뭐, 그 빅데이터 분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의문이 든다. 어떤 의문이 드시는 거예요? 일단은 구글에서는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서 수집했던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SMS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내지 않습니까? 네. 이 문자 메시지 전달 속도랑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게 위치 정보하고 그닥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 해명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사실은 구글에서 어떤 광고로 얻어지는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올해 3분기만 하더라도 240억 6,500만 달러가 광고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은 광고를 더 정교하게 내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무래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위치 정보, 셀 아이디도 그 목적으로 혹시 수집한 게 아니었는가라고 일단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을만 하다 이건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 수집한 분, 뭐 저도 포함이 될 거고. 우리 교수님은 아이폰 쓰시죠? 아닌가요? 저도 안 들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피해가 있다면은 광고로 이용해도 이제 그 광고 이런 메시지나 뭐 이런 게 계속 온다 이런 피해인가요? 어떤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단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들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뭐 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데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고객들이 여기 모여 있다 그런 정보들을 잘 이렇게 가공을 해서 다른 제휴업체들에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구글 본사에 가서 그 시스템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구글은 또 해외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거를 정밀하게 과연 우리 정부의 방통위에서는 그걸 확인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걸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뭐 내 정보가 노출됐는지 뭐 거의 전부를 했다면은 뭐 당연히 이 제 정보도 노출이 됐을 텐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게 지금 원래 스마트폰에는 사용자가 뭐 위치 정보 나는 동의 안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같이 그냥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작정하고 몰래 기능을 넣으면 사실은 사용자에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작정하고 넣으면 그러면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팔 때 이미 거기에 소프트웨어에 이런 이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팔 때 당시에는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 안드로이드 OS라는 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체계 업데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구글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기능을 다시 삭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다는 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한 겁니다. 아니 저도 업데이트 하려면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거 아주 귀찮은 건데. 그런데 그게 그렇군요. 이거 법에 위반된 거죠, 그죠? 법에 위반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위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벌어들이는 액수가 사실은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이거 뭐 5천만 원 이하 벌금 해봤자 이게 그닥 그렇게
실효성 있는 X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 전체가 연합을 해서 이런 걸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EU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예.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심각한 위반이 발견되면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69억입니다. 이 둘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근데 그 과징금 부과하는 거는 별도로, 예? 아니, 내 허락 없이 내 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거 소송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아마, 계속해서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근데 여태까지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런 원인 같은 걸 분석하는 게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구글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게 뭐 예전에도 몇 건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소송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회사 본사 자체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법 실행권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내 사생활의 침해이자 내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걸 또 그냥 넘기기도 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방통위가 예. 일단은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왜 안드로이드 폰만 이 구글 쪽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지 이게 애플 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애플은 아무래도 좀 적었죠. 그런데 그거는 회사 구조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도 본인들이 만들고, 예.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글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자체를 무료로 뿌립니다. 열린 체계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휴대폰도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대신 거기서 생기는 광고 매출, 검색과 관련한 광고 매출이 주 소득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열린 구조고 아이폰은 좀 비교적 폐쇄적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 버는 그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있죠. 걱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4년에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 지난 10월에도 인공지능 스피커 때문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예. 이게 이제 큰 걸로 보면 이게 세 번째거든요. 구글의 주 수익원이 광고고, 이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한 광고가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건 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 단독으로 뭐 구글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닥 구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럼 국내에서 구글 전부 다 나가라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다른 업체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EU처럼 예. 이런 아시아 쪽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단합을 해서 어떤 파워를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좀 그런 연대 방안 같은 것들을 좀 모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 수능날 아침입니다. 8시 29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수능날 아침,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수험생 이제 학교에 들여보내고 또 집으로 가시는 분,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출근길 정체는 다소 늦게 시작이 된 편인데요. 다만 현재는 곳곳에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2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가양대교 목간 지점 3차로, 방화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각각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때문에 이 뒤쪽으로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으로는 잠실권 통과하는데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한강대교 부근, 다시 동작대교부터 영동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마포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현재 반포대교 부근의 고장차 때문에 동호대교 부근부터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길 잠실권만 이동을 하신다면은 강변북로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동호대교 이후로 강서 쪽으로 가신다면은 고장차 여파를 받는 강변북로보다는 올림픽대로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리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은행들이 금리 산정을 잘못해서 고객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물었다. 어제 이게 또 한동안 뜨거운 뉴스였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예. 2015년 5월 15일 그 스승의 날이었네요. 그때 공시했던 코픽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코픽스 금리를 1.77로 해야 될 걸 1.78로 공시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오류를 이제 뒤늦게 2년 반 만에 발견해서 이번에 수정을 한 건데요. 그 기간 동안 그 기준에 0.01%포인트 높았으니까 이자를 조금씩 좀 더 냈던 거죠. 그렇죠. 7개 대형은행에서 어지간한 모든 은행이 다 해당을 하는 거고요. 37만 명의 고객이 모두 12억 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근데 주요 시중은행만 조사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를 한다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은행들이 보통 가장 하는 게 금리 이제 계속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상당히 느리게 올리거든요. 이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더 낸 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환불을 해준다,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돌려줘야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산 정신적 위자료 이런 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요새 오늘은 어떻게 내리 소송이 좀 전에는 그 안드로이드 그거 가지고 이 민사 소송이 가능하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자,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섰네요. 이거 이게 우리나라 이게 몇 년치 거의 10년치 경상 예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1,400조 보통 우리나라 예산이 이제 400조. 예산. 보통 예산 전체 예산이 한 400조. 그렇죠. 그래서 슈퍼 예산이고 이제 요번에 420조, 30조 된다라고 하는데 한 3년치. 4년치구나. 그렇죠. 계산 잘못했어요. 3, 4년치가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1,300조 원이 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1,4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3분기 기준이고요. 주택담보대출도 많고 추석 연휴 때 이 풍선 효과도 있었지만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게 그 원인이었고요. 3분기 가계신용, 이 가계신용이라는 거는 대출도 있고 카드 사용액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자동차 리스도 들어가는 거고 그걸 전체로 가계부채로 봤을 때 1,419조 1,277억 원인데 2분기에 비해서 31조나 늘었다는 거고, 계속 분기 준다고 하지만 1분기나 2분기 때 비해서 3분기가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그 전에 대출을 받아내고 빨리 받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신용대출이 좀 늘어난 게 손쉽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일반 다른 시중은행보다 좀 싼 편이다라고 해서 많이 신용대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증자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사용액도 계속 늘고 신용대출도 늘면서 가계부채가 1,400조 원 시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이 부채 관리 잘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한 경제적인 불안 요인으로 등장을 할 텐데. 한국 우리가 아마도 내년쯤에는 3만 불 국민소득
GNI가 3만 불 시대가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3만 불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이게 12년인가요? 뭐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한 7, 8년이면은 한 8년까지도 안 걸린다고 그러던데 우린 좀 어려운데 이 3만 불이 되더라도 이게 좀 큰일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비좁은 개살구다. 사실 뭐 양극화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항상 우리나라 경제 잠재 성장률을 좀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 가계부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부동산 대책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속도가 계속해서 뭐 잘 제어가 안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서 해상 제재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해상 제재가 해상 봉쇄, 북한 인근에 봉쇄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지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북한과 다른 나라의 교역이 대부분 보이지 않는 봉쇄라고 볼 수는 있죠. 해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봉쇄한다라는 거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테러 지원국 제지 정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불법적 이게 전부 북한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외부 자금과 물자 유입되는 걸 막았던 거죠. 개인 1명,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그 제재 리스트에 등재해서 이제 이걸 제재를 못하게 한 거고요. 중국에서 이제 치과 제재 올랐던 대상들이 이제 주로 북한과 교육을 하는 무역회사들 같은 경우는 4곳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내 자산 이런 것까지 다 동결을 하고 그러면 북한의 달러박스에 해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이 앞으로 2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이제 계속 경제 제재를 추가로 발표하겠다. 이 추가 조치가 또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부분 북한을 이제 옥죄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제빵기사 고용을 두고서 이 파리바게뜨와 정부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죠.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10월 말에 이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기사 5,378명을 이제 정부가 직접 고용해라라고 시정 조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무효로 해달라는 잠깐 멈추게 해달라는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는데 지난 6일에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최종적인 판단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내지는 이달 중에 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계속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만약에 직접 고용을 한다라고 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이 돼서 이건 반드시 집행이 정지돼야 된다라고 하고요. 회사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고용하든 간접 고용하든 그거는 회사가 결정할 일이지 그걸 정부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인 법적 판단, 이 본안 소송에 대한 것은 이르면 24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11월 24일이요? 맞습니다. 이르면 24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네. 맞습니다. 아니면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내일이네요. 내일. 맞습니다. 요새 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남녀 공용 화장실 건립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교수님하고 여성 제자가 같은 화장실을 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는 게요. 외국에는 사실 없잖아요. 일부 있다라고 하고 일부 있대요? 어디 나라에 있는지도 궁금해지네. 이제 미국, 유럽, 호주 이런 나라에. 전 유럽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남녀 공용 화장실. 좋은 곳만 다니셔서 그럴 수 있는데. 유학생 주제에 좋은 곳만 다녔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기운이 나네요. 목표나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성소수자들. 이런 트랜스젠더나 양성애자 같은 사람들에도 이제 다양한 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공용 화장실을 쓰자라는 취지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이제 SNS 통해 가지고 우리 본사 화장실을 남녀 공용 화장실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디자인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이제 곧 지을 겁니다라는 걸 이제 올린 거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이제 회사 직원들도 불만이고요. 예를 들어
같이 일했던 김 부장님과 화장실에 같이 줄 서 있고. 아니 그리고 여성들은 화장실에 가서 화장도 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화장. 맞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화장 고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화장도 고치고 이러는 모양이던데 이게 공용으로 하면은 그런 것도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좋은데 현실은 사실 남녀 공용 화장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문화와 맞지 않는다 이런 뭐 비판이 많고요. 이제 특히 이제 내세웠던 게 작년에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때가 예.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태영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청중립 이런 게 이슈가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냐. 가장 큰 뭐 어떤 더군다나 그렇다면 그 계획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전해드리기 전에 직접 전달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얘기를 할 텐데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거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 구글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 정보 무단 수집이요. 이 부분 이거 제가 볼 때 문제가 커질 것 같거든요. 이게 구글 같은 경우에 사실 네.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거의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구글, 페이스북이든 뭐 트위터든 이런 미국의 주요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독점을 해서 그걸 공짜로 뿌리거든요. 네. 그 이면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또다시 다른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법으로 처벌을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능 시험이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좀 지진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시 41분 17초인데요. 40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학생들 문제 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정인설 기자와는 여기서 작별 인사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지금 정답 확정 발표, 수능시험 12월 4일 오후 5시다. 이런 발표가 교육부에서 지금 있는데요. 근데 이거 뭐 12월 4일까지 안 기다려도 오늘 저녁이면은 학원 같은 데서 다 정답 나옵니다. 예, 학생들 대충 자기가 몇 점인지 다 아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꼬마의 시험 치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학부모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험생도 좋은 결과 있어야겠죠. 자, 북한군 한 명 총탄을 맞으면서 목숨 걸고 귀순한 JSA 사건. 저희가 앞서 일부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이 공동경비구역 JSA 이 여기는 현재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 현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장소가 주는 상징성, 의미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JSA. 이 박찬욱 감독이 감독한 영화죠. 근데 그거 아세요? 박찬욱 감독이 처음부터 이 영화의 감독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해서 빵꾸 때운다 그러죠. 예. 펑크가 나가지고 이 대신 들어가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큰 히트가 돼가지고 박찬욱 감독의 아주 오늘날의 박찬욱 감독을 있기한데 지대한 기여를 한 영화인데. 근데 이 공동경비구역 이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 다음 해부터 그러니까 1951년 7월부터 휴전 협상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무려 2년을 걸었고요. 2년 동안 뭐 휴전 협상이 되는 동안에 쌍방의 전투가 이제 주변에서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한해서는 전투를 하지 않겠다 말자. 그리고 쌍방이 함께 이제 그 부분을 경계한다는 취지에서
1951년 7월에 처음에는 이제 그 위쪽에 지금 현재 있는 저 JSA보다 조금 위쪽에서 이제 북쪽으로요? 예, 북쪽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예. 시작이 됐는데 이제 북한군이 계속 그 주변에서 좀 내려가자. 이제 그렇죠. 너무 올라갔다. 사격을 하고 이제 군사적 도발이 자주 빈번하니까 네.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그럼 조금 양보하자 해서 조금 더 내려온 거죠. 조금 더 내려온 쪽에서 설치가 돼서 그러니까 현 위치에 JSA가 마련된 것은 1951년 10월부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여기가 주로 회담 장소였었죠. 처음부터 회담 장소로 만들어진 거죠. 정전협정이라든지 이런 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중무장하고 군사적 도발을 해서 상대 쪽 그 협상 대표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회담 장소. 그러니까 냉전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뭐 냉전 종식을 위한 또는 열전 종식을 위한 현장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 JSA가 특이한 것이 뭐냐면 MDL이라고 얘기하죠. 군사분계선. 이게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철조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군 병사 한 사람이 이 막 쫓아가다가 또 보니까 진짜 넘었어 그러고 빨리 돌아가는 그 장면. 그러니까 이게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이게 거기 그렇게 선으로 딱 그려진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일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과거부터 여기에는 이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정확치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군사분계선은 그쪽에 판문점 내에 한가운데 책상 밑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 안으로요. 그건 이제 선으로 이제 그어놓긴 했는데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이제 이 구간 자체는 그야말로 공동경비구역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왔다 갔다 그 권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로가 동서로 한 800m, 남북으로 한 400m 되는데 그 타원형 좀 구간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양쪽 구별 없이 선도 없이 그 안에서는 뭐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은 뭐 유엔군하고 북한군하고 섞여 있었겠네요. 왔다 갔다 하고 건물도 뭐 유엔군 건물 남쪽에 북한군 건물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었죠. 이 구간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뭐 군사 충돌이 없어야 되는 곳이고 또 쌍방이 함께 관리하는 곳이니까 이 부분은 남북 분계선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50년대는. 50년대뿐만 아니라 76년 8월 18일까지 그랬어요. 그때가 느티나무 이른바 미루나무 사건. 느티나무가 아니라 미루나무. 미루나무 벌채 문제로 인해서. 도끼만행 사건이요. 이제 일반적인 이름이 판문점 북한군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부르던 거였죠.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서로 뭐 이게 이제 공동 관리하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 자르는 거 가지고 이게 이제 미군 측에서는 당시 미군 측에서는 이제 북쪽에 초소가 있었고 남쪽에도 건물이 초소가 있었고 남쪽 초소에서 북쪽 초소 사이에 미루나무가 한 그루 몇 그루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자라서 이제 무성해지니까는 초소들끼리 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북한군은 그거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제 해서 감정 싸움으로 비화했다가 이게 감정 싸움인지 북한 쪽에서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인지 지금 이제 분명치는 않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도적 도발이라는. 미군 장교 숨졌잖아요. 그렇죠. 미군 장교, 미군이 여러 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달려들어서 도끼로 찍는 그런 이제 만행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회담을 열어서 이제 서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를 명확해서 서로 넘지 않겠다고 해서 거기에 군사분계선은 1976년 8월에야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영화 JSA 교수님도 보셨죠? 그 JSA에 나오는 것처럼 뭐 서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초콜릿 주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때까지는 이럴 수가 있었겠네요. 뭐 1970, 그러니까 그건 좀 뒤 시기를 그 시대 배경으로 한 영화였고요. 그러니까 김광석 노래가 흘리고 흐르고 하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근데 76년까지는 그게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뭐 서로 이제 담배도 나눠 피고 뭐 이제 미군이 초콜릿도 북한군에게 건네고 이러는 게 뭐 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양쪽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기록상으로는 장기 근무는 안 시키는 거죠. 오래 있다가 서로 물들까봐 낯이 있고 그럴까봐 이제 빨리빨리 이제 교체시키는 그런 권역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북한군이나 북한 측에 있는 사람이
이 JSA를 통해 가지고 넘어온 경우 좀 있었죠? JSA를 통해서 넘어온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수근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 않나요? 간첩들이 JSA를 통해서 넘어올 수는 없죠. 상반간에 이제 여기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이제 번잡하고 복잡한 그 신원 확인 절차하고 조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간첩이 넣었던 기억은 제가 잘 안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 탈출이라든가 공중 탈출이라든가 물론 1976년 이전에는 굉장히 빈번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때 그 무렵만 해도 철책이 완공된 기간이 이제 60년대나 돼서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50년대까지는 굳이 JS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올 수 다른 방식으로 넘어오고 때로는 이제 뭐 넘어간 경우도 있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판문점 이게 교수님 원래 지명이 판문점이죠? 맞죠. 판문점. 원래 지명이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판문점 그러면은 이 이름 자체도 좀 무슨 어떻게 이렇게 회담하는 장소 같다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뭐 그게 이름이 있겠네요. 비슷하게 들어서 그런지 거기서 맨날 회의가 열려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원래 모르겠는데. 이름은 이제 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판을 깔아놓는다. 그 판일까요? 모르겠어요. 판자는 맞네요. 이제 판자는 널판지 할 때 판자거든요. 널이란 뜻이고요. 널문이라고 해서 판자 2개로 만든 문이 달린 집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고요. 이 회담 열 때만 해도 뭐 전체 그 동네 전체에 민가가 한 서너 채밖에 없는 그런 아주 동네라기보다는 이제 그 길가에 있는 이제 몇 채 집이 있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글자가 요즘은 이제 주점. 신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렇죠. 주점 이런 데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예전에는 상업시설들을 이름으로 좀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전이라고 해서 이제 소매상업을 전담하는 기관들, 어물전이니 포목전이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밑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판매를 겸하는 시설들을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담가놓고 있다가 술을 파는 주점이라든가 칼을 만드는 이제 대장간 겸하면서 칼을 파는 것들은 이제 도자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도 이제 행인들에게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나 주점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이름은 순우리말로는 이제 널문 마을 뭐 이렇게 불렀던 것이 이제 한자 표기로 판문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6.25 전쟁 중에 그러니까 1951년 7월 시점에서 가장 이제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대치하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본래의 38선에서는 훨씬 남쪽으로 내려온 그렇죠.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고요. 2년 동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전투를 치르지 않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공방이 별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51년 7월 시점보다는 좀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점에서 전체 전선에서 보자면 동부전선 같은 경우 한국군이 담당해서 그 38선 이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양양이나 이쪽까지 다 이제 우리나라 그렇죠. 많이 넘어왔는데 남한 땅으로 넘어왔는데 이쪽은 거꾸로 이제 거기가 개성 쪽이니까 2년 동안 막혀 있으면서 이제 휴전선보다 원래 38선보다 훨씬 남쪽으로 휴전선이 그어지게 된 배경도 거기서 휴전회담이 진행됐던 이유 때문이겠죠.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좀 기억에 남는 북한군의 귀순 사례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이제 그 사회를 시끄럽게보다는 이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이웅평 씨가 밀거기 몰고 날라온 사건이 있었죠. 그날이요. 사이렌 울렸거든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랑 신촌에서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울려가지고 술 먹다 애들이랑 야 이게 뭐냐 그러고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좀 이른 시간에 하셨나요? 이른 시간에? 저녁 오후 4시 정도인가? 이웅평 씨가 기술한 게 조금 더 앞일 것 같은데. 3시인가 4시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낮시가. 신 교수님이 낮술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 교수님 대학 다니실 때잖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아니실 거예요. 그럼요. 대학 다닐 때죠. 이때가 83년인가 그때는 이제 그때 그 사이렌 울려가지고
비상 상황, 실제 상황입니다 했던 건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민항기 속초 들어온 사건이고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비행기는 비행기잖아요. 예. 이용평 씨가 미국이 몰고 온 사건은 70년대 사건이라서. 그거 70년대예요? 예. 그 사건 있고 나서는 이제 북한군이 뭘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민항기 모양이다. 예. 뭘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상금이 달라지는 보상금 책정을 하게 됐죠. 비행기 몰고 오면 매덕, 배 몰고 오면 매덕, 뭐 이런 식으로. 이분 돌아가셨죠? 지금 제가 좀 돌아가시지 않은 분을 돌아가셨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요,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정확치 않네요. 그때 평찮으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때 참 그때 그랬군요. 70년대군요. 저는 사이렌 울려가지고, 근데 술 먹다 깜짝 놀랐던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그렇죠. 하여간 그 사건 말고도, 김신조, 예. 83년이네요. 이윤편. 그 다음에 68년에 그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지금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 이제 1.1 사건이라서 굉장히 좀 또 우리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죠. 다른 것도 좀 청와대 뒷산까지 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사회 전체에 이른바 북한 특수부대의 침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그렇군요. 전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갖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능날 목요일 아침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결과 어떻게 되든 이제 학부모 여러분과 시험 보는 수험생 여러분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끝까지 무사히 잘 수능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